시간이 금방 지나가지 않습니다. 예정된 11시부터 입담해서 3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3세션은 훌륭하신 연재분들이 다 서울에서 내려오셔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3세션 진행은 본회 윤대 회장님과 역임하신 시아내과 의원 박시아 원장님과 본회 현 부회장님이신 삼성내과 의원 신병호 원장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시환 의사 박시환, 그리고 제 옆에는 본회 부회장을 맡고 있는 신병호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호입니다. 세 번째 세션은 강의가 3개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제가 진행하고 세 번째는 신병호 부회장이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로부터 문자가 와서 각 강의 끝난 후 질의응답을 그때그때 하라고 문자가 왔는데 시간 전략을 위해서 서울 주신 선생님들 시간 되시면은 강의 3개 다 끝나고 질의응답 해도 되겠습니까? 네, 뭐 저는 바뀌었습니다. 서울 빨리 하셔야 돼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첫 강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강의는 담당 강도 질환의 총파 진단 및 정리에 대해서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차상훈 교수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양력 소개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순천향대학교 병원에서 수련하셨습니다. 을지대학교 소화기내과 문교수 및 소화기센터 소장을 역임하셨고 현재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재직하고 계십니다. 선생님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와 미국 소화기내시경학회 정회원이시고 대한체력학회 정회원 및 정무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선생님 강의 부탁드립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 사실은 오늘 이 자리는 처음 참석해 보는데 아침에 그 학회장 들어서 강의실에 선생님들 모여있는 규모를 보고 나름 깜짝 놀랐습니다. 내신 내려올 때는 이거에 한 3분의 1 정도 규모가 아닐까 생각하고 왔다가요. 이 강의 제대로 못하면 큰일 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담낭 담도 질환의 초음파 진단 및 진료의 그런 제목으로요. 그 담낭하고 담관에 대해서 대표적인 질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낭 용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낭 용종성 병변 그러면은 담낭 내강으로 뭐 이렇게 융기되어 있는 뭐 페디큘레이트든 타입이든 아니면 세살 타입이든 그러니까 담낭 내강으로 어떤 병변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을 때 용종성 병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담낭 용종성 병변은 초음파 검사를 많은 분들이 받으면서 초음파 검사하시는 분들이 한 3 내지 7% 한 5% 내외에서 이런 용종성 병변이 발견되는 걸로 보고되어지고 있고, 하지만 이런 용종성 병변은 병변의 크기나 모양에 따라 이 복부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이 찾아낼 수 있는 뭐 민감류나 뭐 위양성률, 폴스 포지티브 이 퍼센트는 굉장히 이렇게 넓게 나타나는 걸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적인 용종성 병변은 뭐 우리가 뭐 용종, 담석, 뭐 앙금, 슬러지 그런 것들을 구분하게 되는데 감별을 하려고 하는데 뭐 후방 운명이 있다든지 뭐 포지션 체인지가 있는지 뭐 병변이 움직이느냐에 따라 감별을 하지만 병변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그러면서 뭐 나름대로의 뭐 특징적인 소견이 없어지면 감별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담낭 용종에 대해서 분류를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는 크게 그 뭐 넌 네오플라스틱, 네오플라스틱 리전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넌 네오플라스틱 리전의 대표적인 게 뭐 콜레스테롤 폴립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그 네오플라스틱 리전 중에 비나인, 그러니까 비나인 리전으로는 아데노마토스 리전 그리고 말그넌트 리전으로는 담낭암 아데노카시노마를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대표적인 폴리포이드 리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 말씀드린 것처럼 넌네오플라스틱 리전의 대표적인 콜레스테롤 폴립의 뭐 특징적인 초음파 소견은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멀티플하게 있으면서 사이즈는 보통 5mm가로 작으면서 보통 스톡은 있지만 크기가 작아서 초음파상에서는 스톡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뭐 원형이나 일부 분엽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작은 원형성 병변이 보이고 에코제닉하게 그 고에코성 반점 아니면 고에코성 병변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드물게 콜레스테롤 폴립이 사이즈가 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내부에 아데노마토스 폴립처럼 에코가 감소되어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네오플라스틱 폴립 중에 아데노마토스 폴립은 특징적으로 콜레스테롤 폴립에 비해서 싱글 리전인 경우가 많고 사이즈도 좀 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스톡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로뷸레이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에코제니시티는 간하고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거, 그러니까 간하고 비슷하게 약간 호모지니스하게 보이고, 하지만 그 말리넌트 리전하고 감별에 있어서는 GB월이 인텍트하고 GB월이 인텍트하는 게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아데노마토스 리전 중에서도 서페이스에 로뷸라리티가 있다거나 내부에 하이퍼에코이크한 리전이 관찰되어지면은, 그러니까 헤테로지니어스가 관찰되면은 그 말리넌트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증례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43세 된 남자 환자였고 작은 스톤이 보입니다. 멀티플 폴리포이드 리전이 보이고 에코제닉한 스팟도 보이고 전형적인 GB 스톤하고 멀티플 콜레스테롤 폴립이 아닐까 생각되어지는 초음파 소견이고, 환자는 스톤에 의한 biliary 페인이 있었기 때문에 콜레스텍토미를 했고 콜레스테롤 폴립으로 컨펌이 된 환자입니다. 30세 젊은 여자 환자였고 폴리포이드 리전으로 의뢰가 오신 분입니다. 넥 쪽에 약간 1cm가 넘는 폴리포이드 리전이고 내부에 약간 아네코이가 아니라 하이퍼에코이크한 포션도 관찰됩니다. 그 외에 작은 멀티플한 폴리포이드 리전이 보입니다. 추가적인 검사를 위해서 EUS를 시행하였고 EUS상에서도 멀티플 작은 폴리포이드 리전이 보이고 메인 한 1.5cm가 좀 안 되는 메인 폴리포이드 리전이 관찰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환자는 이 젊은 여자였고 말리먼트 감별에 조금 더 도움을 얻고자 소노뷰 컨트라스트 EUS를 시행하였고 한 15초 정도서부터 인핸스가 되고 22초 아테리얼 페이스에 호모지니스하게 인핸스되는 양상을 보였고 말리먼트 리스크는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라파로스코피 콜레스텍토미과 아데노마로 컨펌되었습니다. 72세 된 남자 환자가 검진 초음파에서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이즈는 2cm가 넘었고 로뷸레이션이 있었고 하이퍼에코이크한 포션이 있었고 CT상에서도 인핸스가 되는 로뷸레이션이 있는 한 2cm 정도 매스가 보이고, 그래서 CT의 퍼스트 임프레션은 GB 캔서를 1번으로 감별하기를 권고하였습니다. 이 추가적인 검사로 EUS를 하였고 EUS 상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로뷸레이션이 있는 아이소에코의 호모지너스한 매스가 보이고 비교적 GB월은 인텍트해 보였기 때문에 아데노마토스 폴립 아니면 얼리 스테이지의 GB 캔서의 감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였고 GB월이 인텍트하니까 리버 쪽으로 인베이전적인 양상은 안 보였기 때문에 1차적으로 라파로스코픽 콜레스텍토미 시행하였고 디플로파필라리 아데노마로 컨펌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런 담낭의 용종성 병변이 관찰될 때 이런 담낭 용종의 악성화율은 3 내지 8% 정도로 보고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런 용종성 병변 중에 악성화 리스크가 높아지는 것은 사이즈가 12mm 이상, 그러니까 사이즈가 커지는 경우이고 멀티플한 것보다는 솔리터리 리전인 경우, 형태가 페딩큘레이트보다는 세사이라는 경우, 에코제니시티는 하이퍼 에코에 가면서 호모제너스한 것보다는 아이소나 하이퍼 에코에 가면서 이런 에코제니시티가 좀 이렇게 섞여 있는 듯, 혼재인 듯하게 헤테로제니스한 경우에 말리먼트 리스크가 높고, 서페이스에 로뷸레이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 초음파 소견으로는 말리먼트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GD 슬러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슬러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GD 캔서나 GB 스톤, GB 폴립하고 감별이 필요한데 교과서적으로는 환자 포지션 체인지를 한다든지 그러면 이런 병변이 움직이는 게 관찰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환자 포지션을 바꾸면 좀 모양이 바뀌기도 하지만 이런 경우가 쉽게 만나지는 않고 이전에 무브먼트가 굉장히 천천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침에 검사를 했는데 오후에 검사를 다시 한다든지, 그러니까 검사를 하는 그 스테이지에 이렇게 병변의 움직임을 보기는 어렵고 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슬러지가 의심된다든지 그러면 며칠 후에 다시 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UDCA나 메디케이션을 복용하고 조금 더 인터벌을 갖고 한 달, 두 달 후에 팔로우를 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모양의 변화가 있으면은 수술을 안 하고 G 슬러지라고 진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0세 된 남자 환자였고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B로 팔로우를 하는 환자였습니다. 리버 파렌카임 얘기는 말고 주변에 간 파트 선생님이 이렇게 에코제닉한 이
스파틀도 관찰되면서 작은 폴리포이드 리전들 보이고 그래서 콜레스테롤 폴립이 아닐까 아니면 샌디스톤이 아닐까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에 팔로업 초음파를 하셨는데 같은 병변의 크기가 좀 증가하는 듯한 양상으로 관찰되어서 GB 쪽에 메스, 폴립을 감별해달라고 저희 쪽에 의뢰를 해주셨고 EBS상에서는 이 초음파보다 더 다르게 약간 페디큘레이트 타입의 호모제너스하지만 이런 폴리포이드 리전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넥 쪽에는 이렇게 에코제닉한 스팟, 스톤이나 콜레스테롤 스팟도 생각되어지지만 사이즈 변화가 있는 폴리포이드 리전이라고 생각을 했고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술상에서는 이런 이 폴리포이드 리전을 전혀 병력적으로 발견할 수 없고 크로닉 콜레시스타이티스 소견만 보이는 슬러지, 그러니까 샌디스톤이 있으면서 슬러지가 점점 커지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슷하고 77세 된 여자 환자분 GB 메스로 의뢰가 오셨습니다. 동영상에서도 약간 하이퍼릭한 메스가 디펜던트 포션에 관찰되기 때문에 여기서도 슬러지가 아닐까, 환자는 특별한 증상은 없었지만 슬러지가 아닐까 생각할 수 있었던 병변인데 그 외부에서 메스에 감별로 오셨고 MRI까지 시행하셨습니다. 근데 T1, T2에서 이렇게 디펜던트 포션을 이렇게 T2에서 로우 같은 그 시그널 인텐시티를 보이는 이렇게 매트리얼이 디펜던트 포션에 깔려있는 듯하게 보여서 이건 GB 슬러지다 생각을 하고 환자한테 팔로우만 권고해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EDC를 처방을 하였고 3개월 후에도 이렇게 근데 전혀 변화는 없고 메스의 가능성을 조금 언급하니까 환자도 약간 포비아를 가지시면서 콜레스테토미를 원하셨고 콜레스테틱 상의 병약적으로는 메스는 보이지 않고 임상적으로 슬러지라고 생각되어지는 케이스입니다. 다음은 담낭의 비호를 보이는 여러 가지 병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디퓨지한 월스크니스를 보이는 경우에는 이 1차적인 표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런 다양한 담낭 질환을 갖고 있을 때나 아니면 이 다른 전신 질환에 의해서 세컨더리 체인지로 디퓨즈 월스크니스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컬한 월스크니스가 있을 때는 대표적으로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나 GB 폴립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디퓨즈 월스크니스를 동반하는 디지즈에서도 포컬한 월스크니스가 있을 수 있고 특히 GB 캔서를 꼭 감별을 하려고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런 담낭월에 비루가 관찰될 때 환자가 검사를 할 때 검사 준비로 음식은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초음파 영상에서 담석은 동반되어 있는지 담낭에 디센션은 있는지 그리고 벽에 월스크니스가 이분한지 코멘텔 사인은 동반되어 있는지 월스크니스가 있으면서 GB1이 리버 파린카인과의 관계는 명확한지 아니면 환자 무슨 시스테믹 디지즈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검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GB 월스크니스를 보인 증례가 되겠는데 환자가 MPO를 안 된 경우에도 GB가 콜랩스하면서 월스크니스가 동반돼 보이고 교토 헤파타이티스나 아니면 시로시스의 아사이티스에서 GB 이데마가 생겨도 이렇게 디퓨즈 월스크니스가 보일 수 있고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GB 폴립에 의해서도 포컬 월스크니스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런 그 담낭력 비율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이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가 있을 수 있는데 타입에 따라 디퓨즈나 아니면 부분적인 세그먼틀이나 포컬한 월스크니스가 있을 수 있고 초음파상으로 특징적으로 이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의 로프탄스키 아시로사이너스에 의해서 내부에 아네코익한 라운드 포션이 있고 코멘테리 사인이 보인다든지 그러면은 초음파상으로 어렵지 않게 진단할 수 있겠습니다. 디퓨즈 월스크니스가 보이고 코멘텔 사인이 아주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일부의 아네코익한 라운드 포션들이 관찰되어집니다. 76세 된 여자 환자였고 폴리포이드 리전으로 오셨습니다. 1cm가 안 되는 폴리포이드 리전으로 처음에 이 사진을 갖고 오셨고 바로 퍼더 이발리에이션은 필요 없을 거라 생각을 했고 한 3개월 후쯤에 추적 검사를 보시죠 하고 권고를 드렸습니다. 우리 병원에서 시행한 초음파인데 폴립이 보이면서 이 푼두스 쪽은 아티팩트에서 좀 가려지긴 하지만 푼두스까지 끝까지 보려고 해서 봤을 때 월스크니스가 좀 관찰이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라운드한 아네코익한 리전들이 관찰됐습니다. 추가적으로 퍼더 이발리에이션을 EUS까지 했고 여기 폴립이 보이고 보시면은 이렇게 특징적으로 포컬한 월스크니스가 있고
라운드한 아메리칸 시스템 이름들이 쭉 보이는 특징적인 펀달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 소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동반되어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담낭의 비율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감별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질환이 담낭암이 될 수 있는데 담낭암의 초음파 소견은 써있는 것처럼 담낭벽의 일부 아니면 전체적인 비율가 있을 수 있고 그러면서 에코는 좀 떨어져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뮤코사의 서페이스가 일레귤러라이트가 있고 이런 메스와 GBO의 경계가 깨져 있다든지 그리고 동반되는 담관의 협착이나 확장이 관찰되는 것을 특징적인 소견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음파상의 분류는 이렇게 전체적인 메스 포밍 타입이 가장 많고 월스크니스를 동반하는 경우 그리고 인트라루미널 폴리포이드 타입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월스크니스를 동반하는 건 앞에서 말씀드린 다양한 다른 담낭월의 비율을 유발하는 질환과 감별이 필요하고 이런 폴리포이드 리전이 초기에는 GD 폴립이라든지 미나일 폴립이라든지 아니면 스톤, 슬러지 등과 다 감별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트라루미널 폴리포이드 타입의 특징적인 사진인데 내부에 서페이스 로뷸레이션을 갖고 약간 헤테로지니스한 하이퍼에코인 메스가 보이고 GB와의 경계는 깨져 있습니다. 에이시메트릭한 월스크니스를 보이는 GB 월스크니스가 관찰되는데 처음 초음파 하시는 분은 퍼스트 임프레션은 아데노마이오마토시스였습니다. 근데 퍼더 이발레이션으로 EUS를 했을 때 그 복부 초음파에 비해서 좀 더 일레귤러하고 에이시메트릭한 월스크니스가 보이고 이쪽 정도에서는 GB월이 좀 깨져 있는 게 아닐까도 의심이 되었고 콜레스테토미 후에 그 GB 캔서로 컨펌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메소큐파인 타입의 GB 캔서는 이렇게 약간 헤테로지니스한 하이퍼에코인 메스가 보이고 GB열이 깨져 있고 동반되는 담관의 확장이 관찰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서 이렇게 GB가 메스로 가득 차 있는 충만형이라든지 월스크니스형, 폴리포이드형, 미스티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학적 분류를 구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71세 남자 환자가 검진으로 하셨고 말씀드린 것처럼 에이시메트릭한 월스크니스가 있고 펀드스가 이게 잘 안 보인 건지 아니면은 머리 깨져 있는지는 명확치 않습니다. CT를 시행하였고 CT에서는 GB 펀드스하고 리버의 경계가 깨져 있는 리버 인베이전 소견이 의심되고 라디칼 콜레스테톰을 했고 GB 캔서로 컨펌된 케이스입니다. 환자는 61세 여자 환자였고 복부 팽만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LC 환자가 아사이티스가 악화되면서 오셨는데 GB상에서 이런 병변이 같이 관찰되었습니다. 한 3cm가 넘는 병변이었고 퍼더 이발레이션을 저희 파트에 최너 파트에 의뢰해 주셔서 EUS를 했고 EUS상에서도 안에 약간 하이퍼에코익한 포션이 동반되어 있고 GB월과 리버 파레캄의 경계는 어느 정도 구분되어진다고 생각되어졌습니다. MRI상에서도 인앤시덴트 메스가 보였고 수술 후에 아데노 칼시노마가 컨펌됐습니다. 비슷한 케이스고 한 1.6cm 정도, 1.7cm 정도 메스가 보였고 초음파상에서는 그냥 폴리포이드 메스만 보였지만 EUS상에서도 주변으로 약간 에이시메트릭하게 월스크니스도 동반되어 있었기 때문에 말리넌트의 리스크가 조금 더 있어 보였고 아데노 칼시노마로 컨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나름 감별이 어느 정도 되는 특징적인 소견을 이렇게 슬러지가 있으면서 돌이 동반되어 있는 걸로 그리고 페인이 있어서 콜레스테톰을 했는데 인시던트하게 아데노 칼시노마, GB 캔서가 동반된 경우도 있고 환자가 페인으로 오시고 초음파상에서 이렇게 보여서 콜레시스타이티스 아니면 슬러지에 의한 밀리아리 페인 정도로 생각했는데 초음파상에서는 CT에서 캔서와 헤모리지가 같이 동반된 소견을 보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피버와 라이트 어퍼 커스러트 페인으로 왔는데 그러면서 메스가 동반되어 있었고 그래서 환자는 콜레시스타이티스 증상이 당연히 있고 메스가 있어서 그 담낭 결제술을 했는데 아데노 칼시노마 소견을 보였고 이 환자는 마찬가지로 콜레시스타이티스 소견이 있었고 GB에 슬러지가 가득 있고 스톤이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CT 후에 수술을 하셨는데 마찬가지로 캔서 소견을 보였고 다시 보면 CT상에서도 약간 GB 펀드스하고 리버의 경계가 깨져 있는 듯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초음파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뭐 특징적인 소견을 보인다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뭐 진단을 하고 처음으로 GP 캔서를 이 임프레션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처음 증상이 콜레시스타이티스만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뭐 마일드한 월스펜스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담낭력의 비유가 동반된 경우에는 1차적으로 모든 병을 뭐 GP 캔서를 퍼스트 임프레션을 가질 건 아니지만 항상 염두에 두면서 감별을 하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담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뭐 담관에 대해서 이 초음파를 하면서 볼 때는 담관 자체의 병변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담관 확장을 1차적으로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확장의 레벨에 따라 어떤 쪽에 병변이 있을 것인가를 추정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바이러스 딜라테이션이 발견되면서 IH만 국한된 바이러스 월 딜라테이션이 있는 경우에는 무슨 이런 플라스틱 튜머라든지 인트라파티 콜란지오칼시노마, IHD 스톤, 뭐 밀지 신드롬, 그리고 CS 등을 생각해 볼 수 있었고, IHD 딜라테이션이 같이 동반되지만 EHD 딜라테이션이 도미넌트한 경우에는 뭐 비나인으로 GD 스톤이라든지 콘티넨탈하게 플레도칼 시스트 아니면은 콜란지오칼시노마 그리고 페리엠프랄 투머 등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마이너스 스트릭처를 동반하는 질환 중에 가장 대표적인 콜란지오칼시노마를 말씀드리면은 콜란지오칼시노마는 뭐 형태학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말씀을 드리는데 페리도크탈 인필트레이팅 타입이 가장 많고 흔한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메스폼이 아니고 덕트 내 폴리포이드 리전이 자란 것처럼 보이는 인트라덕탈 그로스 타입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또한 병변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인트라파티, 뭐 클라스킨, 하이라이트 콜란지오칼시노마인 클라스킨 튜머, 익스트라파티 콜란지오칼시노마로 구분을 하는데 인트라파티 콜란지오칼시노마는 HCC와 감별이 쉽지가 않은데 경계가 불분명한 그 하이퍼 에코잉 메스가 보이고 동반되는 바이럭트 이 딜라테이션이 동반되면은 IHCC를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스킨 튜머는 뭐 특징적으로 뭐 문맥 쪽에 이 하이포 아이소에코이가 메스가 보일 수도 있겠지만 메스가 없더라도 양쪽에 IHD 딜라테이션이 돼 있으면 서로의 커뮤니케이션이 없다든지 그러면은 어렵지 않게 클라스킨 튜머를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이 CBD 캔서는 이렇게 딜라테이션 된 익스트라파티 바이덕트의 소프트 티슈 메스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월스킨스만 동반되는 게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디스탈 CBD가 잘 안 보이고 그러면서 익스트라파티 바이덕트의 확장만으로 진단 초음파상에서 보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영상에 보시면은 보스 IHD의 경한 딜라테이션이 있고 익스트라파티 바이덕트 딜라테이션이 심하면서 디스탈에 메스가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잘 보이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클라스킨 튜머의 소견을 보일 수 있는 사진이고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75세 남자 환자가 존디스 아노렉시아 웨이트로스 왔고 여기 약간 경계가 불분명하게 지나갔는데 그리고 렙타이치 딜라테이션이 보이고 이게 메스처럼도 보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포탈벤이 보이고 앞쪽에 익스트라파티 바이덕트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튜블러스 스튜디오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두꺼워지면서 안에 무슨 인필트레이팅 메스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환자는 CT를 하셨고 하이라 쪽에 콜란지오칼시노마 있으면서 주변 리버 파렌카임으로 인베이전 되어 있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보여드리는 마지막 케이스고 뭐 이건 뻔한 얘기입니다. 최담도 질환의 초음파를 하면서 이 초음파가 유용하지만 리미트도 있다는 거이고 병 자체를 잘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를 하시는 게 초음파를 통해서 진단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 이런 췌장이나 담낭골을 보면서 풀 스크리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생각할 때는 초음파는 퍼스트 스텝이고 첫 단계고 의심이 되는 그 다음에 추가적인 CT나 뭐 MR, EUS 등의 정밀 검사를 시행해 보시고 레코멘드하는 것이 좋은 병을 놓치지 않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강의로 보겠습니다. 기응답은 강의 3개 다 끝나고 있습니다. 다음 강의는 췌장 질환의 초음파 진단 및 정대에 대해서 동국대학교 의정원 소화기내과 전영국 교수님께서 강의 주시겠습니다. 지금 양념 말씀드리면 경희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셨고 순천향대학교에서 의학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동국대학교 병원 내과과장 그리고 동국대학교 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고
대한내과학회위원장, 대한수학의학회 교육연구위원, 대한수학의대시학회 학술부의사, 대한체남과학회 암석강도암연구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강의 부탁드립니다.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좋은 자리에 초청해 주신 대구 경북내과 개원내과 의사회랑 그리고 박선우 선생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이게 췌장이 어렵지 않습니까? 스캔 자체가. 그래서 췌장 스캔의 팁, 그 다음에 대표적인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 종괴랑 낭조, 그 다음에 인시dental하게 아무런 증상 없이 우연히 폐가 덕트가 늘어나는 경우, 이걸 갖다가 우리 개원가에서 보내주신 증례를 통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췌장 일반적으로 이게 트랜스퍼스 스캔이 흔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잘 아시는 것 같이 그러니까 베스큘라 스트럭처가 랜드마크가 되죠. 그래서 IBC, 포탈 컨플런스 쪽에서 오시엔트 프로세스 헤드, 바디 잘 보이고 개인적으로 역시 트랜스퍼스 스캔 잘 안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환자를 레프트 라테럴 데큐비티스로 해서 스플린을 윈도우로 해서 스플린을 찾고 스플린 할럼 쪽에 들어가는 호모지니어스 스트럭처를 찾아서 찾을 수 있죠. 펜가스테이를.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다 하고 계신 스캔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췌장은 어렵습니다. 사실 한 저희 병원 인데요. 2018년 1월에 세종대학 교수님이셨어요.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검진을 해오셨어요. 종합검진을 했었고 초음파를 사실은 이게 레디올로지 선생님이 하셨죠. 초음파 검진센터에서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정상. 사실은 튜머만보다 정상이었어요. 췌장을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열심히 보시고 테일도 열심히 보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8개월 뒤에 환자가 체중 감소랑 소화불량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왔어요. 매년 검진을 해오시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몇백만 원 주는 종합검진을 하고 내가 검사 다 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여기 계신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췌장이 어려운 부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 이해를 못하죠. 8개월 뒤에 이랬는데 CA19나 CA9가 2만이 넘습니다. 바로 CT를 찍었어요. 리버에 벌써 메타스테 노들이 있고 운신핸드 프로세스이 끝에 가서 이렇게 메스가 있습니다. 정말 얇은죠. 이걸 초음파로 찾기가 사실 알고서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멀티플 리버 메타스테스가 있었고 그래서 환자는 이제 병원에 상당히 불리를 하죠. 검진을 해봤는데 초음파도 다 하고 검사 다 했는데 하지만 우리 의학적으로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자, 실제로 보면 췌장 병변이 놓치기 쉬운 부위가 대표적인 게 운신핸드 프로세스가 테일입니다. 자, 이제 제가 항상 이거 할 때마다 이걸 보여주는데 이재준 대구에 있는 이재준 내과의원의 이재준 선생님이 쓴 논문입니다. 개원가에 있으신 분들께 리뷰아티크를 쓰셨어요. 그래서 임상 초음파학회 논문을 주셨는데 제가 항상 인용합니다. 선생님들 이걸 한번 보시면 임상 초음파학회에 대해서 이 논문을 그냥 자유롭게 받으실 수 있는데 상당히 잘 썼습니다. 어려운 부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인용을 하는데요. 거기에 나온 그림입니다. 보시게 되면 종단 스캔, 트랜스버스 종단 스캔은 루틴으로 하고 계시죠. 그럴 때 에오타, SMA, 실리악 쪽에 잘 보세요. 이 부위는 아주 다 대부분 다 잘 보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보이는 것은 어떻게 되죠? 펜크라스 바디가 되죠. 그런데 좀 더 간쪽으로 좀 반시계반을 돌리게 되면 포탈베인을 찾으세요. 발덕을 찾기 위해서 포탈베인 랜드마크가 되는데 포탈베인을 찾게 되면 포탈베인이 나뉘어지는 전후 앞쪽이 헤드, 뒤쪽이 운신핸드 프로세스가 되고 좀 더 우측으로 가서 포탈베인이 빠져버리고 인터럴 베나카바가 보인다 그러면 그 순수하게 펜크라스 헤드가 되겠습니다. 자, 하나 실제 예인데요. 이재훈 선생님의 그 논문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 인터럴 베나카바고 포탈베인이죠. 이 포탈베인이 크로싱해서 근데 잘 보시게 되면 사진만 대개 강의할 때 쓴단 말이죠. 이 프루브의 모양을 보십시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 약간은 오블리크하게 리버 쪽으로 이동을 하셔서 포탈베인을 먼저 찾고 포탈베인을 거기서 조금씩 움직이셔서 호모지니어스한 벤저트를 찾았을 때 헤드, 운신핸드 프로세스를 이렇게 길게 보이게 되죠. 여기서 좀 더 보시게 되면 우측으로 더 왔죠. 포탈베인이 빠지고 인페럴 베나카만 보이게 되면 이때는 아주 길게 보이는 펜크라스 헤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트랜스버스가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고 안 보이게 되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자세도 자주 또 바꿔보십시오. 자, 이제 첫 번째 진행을 가겠습니다. 솔리드 팬크라틱 튜머입니다. 한번 동영상을 보시죠. 이번 이제 차사원 선생님이 제공해준 직례인데요. 이거는 베슬인 걸 알겠고 드러난 팬크라틱 어떤 줄 알겠죠? 메스가 보입니다. 이쪽에도 팬크라스가 보이고 메스가 보이죠. 두 개 다 팬크라틱 캔서일까요? 이쪽은 데피니트한 팬크라틱 헤드 캔서입니다. 그런데 잘 보시게 되면 팬크라스 헤드 쪽에 메스가 있는데 팬크라틱 덕트가 늘어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이쪽에 동영상을 보시게 되면 메스는 있지만 팬크라스 파렌카임은 정상입니다. 이것은 실리악 트럼프로 메타스타틱 콩글로메트 림프노드가 되겠죠. 이렇게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직접 팬크라스에 쏠리는 메스가 있으면 직접 소견과 간접 소견을 보시라는 거죠. 직접 소견은 팬크라스 메스는 일단 정상 팬크라스 파렌카임보다 에코가 떨어지고 우리가 스피‌‌큘레이션이라고 하죠. 브레스트 캔서의 소견의 특징적인 소견이 캔서의 특징적인 소견이 뭐냐? 삐죽삐죽 나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에코가 전체적으로 떨어지지만 약간 믹스된 걸 보여주고 헤테로지니스하죠. 그 다음에 이레귤러 서피스를 보인다. 이렇게 되면 팬크라스는 캔서가 되겠죠. 일종의 메시가 됩니다. 그러면 간접 소견도 중요하다는 거죠.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덕트는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바이오덕트는 알고 포탈 베니 뒤쪽이고 주위에 슬러지가 꽉 차 있어요. 차정원 선생님 슬러지를 많이 보여주셨는데 근데 환자가 증상도 없고 콜레시스테티스도 없고 바이오덕트 늘어나 있고 집에 슬러지 있다. 이러면은 이 아래쪽에 뭔가 맥혔을 거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시죠. 트레이스를 해봤더니 아래쪽에 메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첫 번째 봤던 사진이죠. 앞쪽에 뭔가 이레귤러한 메스 라이크 리전이 있는데 봤더니 팬크라 덕트가 상당히 늘어나 있다. 이러면 캔서로 진단을 하셔도 무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메스가 2cm로 작을 때는 골치 아파집니다. 자 보시죠. 한 2cm 내외되는 메스가 헤드 쪽에 있습니다. 바디 쪽에 있고 여기 헤드 쪽에 바디에서 넥 쪽에 넘어가는 쪽에 메스가 있습니다. 진단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작은 걸 찾기도 어려운데 이건 초음파로 진단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것은 아데노카시노마였고 뉴로엔도크라이튠, 시너스 시스타입니다. 그래서 2cm 이하의 작은 메스는 우리가 영상학적으로 하이포에코에 호모지니어스하게 보인다. 이걸 그럼 어떻게 판별할 것이냐? 팬크라스 스몰 캔서는 일반적으로 호모지니어스면서 에코가 상당히 떨어져요. 딥 하이포에코에 가죠. 굳이 나는 이제 우리가 감별 포인트를 말씀드린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뉴로엔도크라이튠을 보시죠. 비교적 경계가 좁고 아주 호모지니어스합니다. 자, 보시게 되면 팬크라스 헤드 캔서는 2cm라고 해도 이 경계가 이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뉴로엔도크라이튠은 에코도 호모지니어스하지만 캔서보다는 약간 왜냐하면 하이퍼베스큘라 튜머이기 때문에 그런데 구분이 그래도 어려운 데가 있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즘에 정밀 초음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컨트라스트를 이용해 보십시오. 소노르나 소나조이드를 이용했을 때 초음파를 했을 때 베스를 찾고 아트리얼 페이지에서 이렇게 강하게 있는 셀 이렇게 되면은 굳이 조직 검사를 안 해도 다른 CT를 안 찍어도 뉴로엔도크라이튠 튜머라고 할 수 있죠. 이 환자가 수술을 사실 권했는데 사이즈가 작으니까 좀 더 지켜보겠다 해서 나중에 아주 뉴로엔도크라이튠의 전형적인 코스죠. 보시게 되면 워낙 하이퍼베스큘라 튜머이기 때문에 빨리 자라면서 센트럴 네크로시스가 일어나요. 그래서 페리페럴 쪽에 이레귤러 하면서 센트럴 네크로시스 뉴로엔도크라이튠 튜머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원가에서 보내준 아까 세 번째 증례입니다. 아래쪽에 있는 메스인데요. 아주 경계도 비교적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선생님이 그냥 팬크라틱 메스라고 해서 보내셨어요. 자, CT를 저희 병원에서 찍었어요. 아트리얼 페이지, 딜레이드 아트리얼 페이지, 딜레이드에서 약간 이네스가 됩니다. 그랬더니 뉴로엔도크라이튠만 시스틱 체인지이거나 굳이 감별을 한다면 아주 타이니의 시스템, 마이크로시스틱,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마를 감별을 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EUS를 했습니다. EUS를 했더니 경계가 비교적 좁고 아주 이렇게 보면 마이크로시스트가 있습니다. 소노비를 했죠. 아까 말씀드린 소노비를 했을 때 마이크로시스틱 시러스 아데노마는 세툼들을 아주 작은 시스틱 어그리게이션 되기 때문에 그 사이가 세툼이 있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게 스토막 뮤코자인데요. 스토막 뮤코자가 거의 노말과 같은 덴시티를 보인다는 거죠. 뉴로엔도크라이튠 튜머는 이 스토막의 뮤코자보다 더 강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별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해봤더니 역시
그 큐보이달 셀이 아주 이렇게 라이닝한 시러스 시스트 안에 있어요. 자, MRI고요. 그래서 마이크로시스틱 시러스 시스트의 특징적은 대부분의 아주 작은 시스트가 컴팩트하게 모여있기 때문에 되게 영상학적으로 초음파나 EUS나 CT를 찍게 되면 솔리드한 S로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펜크라틱 캔서를 감별하라고 돼 있습니다. 40, 50대 여성에게 많고 헤드 쪽에 많죠. 이때 MRI를 찍거나 아니면 컨트라스트 소노를 했을 때는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말씀드리면 브랜치 덕탈 IPM과 감별 포인트가 있죠. 시러스 시스트 아데노마는 시스트입니다. 시스템 S죠. 그 안에 작은 시스템이 모여있는 거고 브랜치 덕탈 IPM에는 각기 독립된 시스트가 팬크라스에 박혀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차이점이 좀 있겠습니다. 영상적으로. 자, 또 다른 케이스. 우연히 검진해서 메스가 발견됐습니다. 아주 솔리드한 메스가 있죠. 호모지니어스고 에코도 조금 올라가기 때문에 팬크라틱 캔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MRI를 찍었더니 T1에서 떨어지고 T2에서 올라가니까 이게 하이포베스컬 튜머다. 영상학 교수님은 아주 티피컬한 뉴로레디컬한 튜머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팬크라텍토미를 했죠. 했더니 시러스. 이와 같이 시러스는 아주 천연 얼굴을 갖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뮤시너스나 아이페맨이나 이거 감별할 때 시러스는 반드시 들어가고 팬크라틱 캔서와도 감별하는 데 시러스는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 뮤시너스는 오히려 진단이 쉽습니다. 유니로큘라 시스트고 인터널 septum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비교적 테일 쪽에 나타나고 젊은 여성에게 많죠. 이건 진단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죠. 또 시러스가 나옵니다. 마이크로시스틱의 아주 매스 형태가 흔한 거지만 올리고시스틱 타입의 시러스 시스트라는 거 있습니다. 30세 여자 젊은 헤드 쪽에 있어요. 물론 이제 위치는 테일 쪽에 뮤시너스가 많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헤드 쪽에 이제 유니로큘라 시스트가 있고 헤드가 덕트가 드러났어요. 그래서 영상에서는 뮤시너스 시스트 아데노마를 감별을 해야 되고 그것이 퍼스트 임프레션을 주셨어요. EUS를 봤더니 유니로큘라 시스트에 보토 시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을 시켰더니 시러스가 나왔어요. 시러스 타입. 그래서 아주 마이크로시스틱 타입은 뮤시너스로 감별할 필요도 없지만 올리고시스틱 시러스는 일단은 뮤시너스는 바디테일이 그래도 흔하고 시러스는 헤드가 많고 나이를 보면 시러스에 비해서 뮤시너스가 좀 더 젊다는 거죠. 칼시피케이션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는데 있다면 뮤시너스는 페리페리, 시러스는 센트럴에 있을 수 있는 거죠. 이게 감별 포인트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아까 시러스에도 시스트 보였지만 가장 많이 보는 게 메스보다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낭종일 거예요. 개원가에서 보내준 증례입니다. 46세 여자분이 개원가에서 종합검진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팬크라틱 바디 쪽에, 바디테일 쪽에 시스트가 있습니다. 나머지 내는 다 정상이에요. 자, 시스트를, 팬크라틱 시스트가 우리가 신경 쓰는 이유가 왜 그렇죠? 인플라메이터리 리전은 이제 슈도 시스트밖에 없죠. 네오플라스틱 리전 중에서 약 30%가 프리 말리그넌트 병변이 있기 때문에 시스트를 감별을 해야 되고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병리학적으로는 비나인, 시러스, 림프에피텔리아, 리텐션 이런 것들이 있지만 프리 말리그넌트에는 뮤시너스, 그다음에 말리그넌트에 캔서가 시스틱 체인지, 그다음에 뮤시너시스, 아니면 가시노 아이템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학적으로 구분하면 선생님들이 제일 1차적으로 이런 스텝을 밟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스트가 많아져. 이게 제일 좋습니다. 초음파상에 봤을 때 시스트가 일단 많아 보여요. 개수에 상관없이 많으면 시러스 아니면 브랜치 덕탈 또는 메인 덕스 타입의 IPM이겠죠. 그런데 대부분이 이쪽에 몰려 있습니다. 몰려 있어요. 대부분이 시스트가 작다는 거, 개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시스트만 있느냐, 아니면 서라운딩 파렌카임의 어떤 체인지가 있느냐, 그 다음에 시스트의 한쪽 월에 이레귤러한 익센트릭 월 피크닝이 있느냐, 이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하나죠.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팬크라스 파렌카임을 봤더니 아주 정상이에요. 그랬더니 그러면 바디 또 테일 쪽에 있고 뮤시너스나 아니면 솔리드 덴튜머 시스틱 체인지 이 두 가지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위치 봤더니 특히 더 이런 가능성이 있고 답이 두 가지 중에서 50%였습니다. 한번 나름대로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실 때 이게 우리가 퍼스트
퍼스트 그 피노는 우리가 이제 이해하시게 하다 보면은 이게 뭔가 한쪽에 들어가면 한쪽만 계속 신경 써요. 주위에 스톤만 보신다는 거죠. 시스템만 보면 우리 선생님들 더 이상 안 보세요. 잘 보세요. 초음파를 보더라도 이 시스템 옆에 뭔가 좀 달라 보이죠. 파랭카하고 여기 다르게. EUS를 제가 했더니 시스템가 있고 여기 소리가 메스 컴파운트가 보이죠. 초음파에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너무 한 곳에 처음에 강한 인프레션을 받게 되면 안 보시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항상 이런 습관을 버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CT를 찍었더니 역시 유니로클라 시스템고 한쪽에 메스라이크져 있어요. 뭘 것 같아요? 뮤시너스 아니면 솔리드 튜머 시스트 있지. 영상학과 선생님도 뮤시너스 시스트 아니면 카시노마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패시트를 찍어서 MRI 찍었더니 대부분이 뭐 솔리드한 컴ponent도 시스틱인데 메스 리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뮤랄로들도 보이고 전형적인 뮤시너스 시스트 아니면 카시노마일 패시트를 찍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보여줘요. 캔서 부인이 아주 핫어테이크 되고. 자, 그럴까요? 그럼 제가 안 들고 왔죠. 봤더니 솔리드 파퓰라르 네오플라즈마였습니다. 그러니까 SVT도 상당히 많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20, 30대 젊은 여자가 펜가스 떼 쪽에 있는데 환자가 병원에 올 때는 왼쪽에 뭐가 만져진다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SVT는 3cm 미만의 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3cm 이상일 때에 악성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죠. 이것이 3cm가 넘어가게 되면 네크로시스가 와서 솔리드한 시스틱 컴포넌트를 갖게 됩니다. 자, 마지막 차례가 되겠는데요. 우연히 최근 확자, 드물지 않습니다. 이것도 개인 병원에서 44세 남자가 봤더니 초음파 했더니 펜가 덕트가 바지중에 8.8mm 튜머만큼 다 정상이죠. 근데 펜가 덕트가 늘어나면 선생님들 항상 습관적으로 도플러를 하십시오. 아까 우리 차성원 선생님도 하셨는데 도플러를 해서 내가 늘어난 부분이 이게 스플래닝 아트리나 베인이 아닌지 꼭 감별을 하셔야 돼요. 도플러를 경험가 선생님도 하셨어요.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셨어요. CT를 찍었더니 펜가스 덕트가 상당히 바지 쪽에 늘어나 있고 팔에는 전부 아트로피 체인지가 왔어요. 헤드 쪽은 정상. 그런데 그 트랜지셔널 존에서 인핸스되는 매스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매스. 그래서 영상의 판독은 캔서 같지는 않지만 SPT 같은 비나인 튜머에 의해서 펜가 덕트 옵스럭션이 받겠다 하고 임프레션을 주셨어요. MRI를 찍었더니 보세요. 정상 발자도 노말이고 여기 트랜지셔널 존이 상당히 길죠. 어브럽트하게 컷오프되고. 그러면은 초음파상에서 메인 펜크라 덕트 달라테이션 어떻게 정의하고 있느냐? 맥시멈 다이아미터가 3mm 이상이거나 아니면 늘어나 있는 부분이 정상인 부분보다 2mm 이상 늘어났을 때 메인 펜크라 덕트 달라테이션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펜크라 덕트가 이게 비난 리전과 마리는 리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죠. 대부분이 비난이 많습니다. 비난이 많은데요. 펜크라스 디비전 아니면 교통사고를 당했거나 그 다음에 세가 나이가 들어서 이런 경우는 있는데 펜크라스 캔서라든지 얼리 펜크라스 캔서 아이패면 그 다음에 아까 조금 전에 보였던 솔리드 파크라스 튜머들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감별이 필요하죠. 자, 하나 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학적으로 비난과 말려서 초음파에서 어떻게 감별할 것이냐 그 팁을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트랜지션 존이 스무스하니 어브럽트하게 컷오프되고 짧으냐 조금 약간 기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좀 더 찾는다면 페네트리 덕트 사이 그 좁아지는 부분이 완전히 끊겼는지 아니면 뭔가 있지만 가늘게 흘러가는지를 매그니피케이션 시켜서 봐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감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케이스인데요. 67세 여자가 역시 개인병원에서 루틴 초음파를 하다가 주치원이 이러다 오셨어요. 튜머만큼 정상이에요. 초음파 봤죠? 역시 도플러를 했습니다. 역시 늘어나 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CT를 찍었더니 펜크라스 헤드 쪽에 있고 헤드 덕트는 늘어나 있고 MRI를 찍었더니 늘어나 있는 트랜지셔널 존이 어브럽트하게 끊겼죠. 여기 보면 기울입니다. 마리넌트를 감별해야 되지만 MRI까지 찍었는데도 매스는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악성을 시사하는 소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시경을 제가 하면서 ERCP를 했습니다. ERCP라고 봤더니 굉장히 긴 세그멘트로 좁아져 있어요. 이 부위에서 하는 인트라덕탈 초음파를 했어요. 초음파를 했더니 이게 직접 최근에서 그런 초음파인데 이게 매스가 덕트는 늘어나 있고 매스의 크기는 한 3, 4mm밖에 안 돼요. 수술을 했죠. 캔서 의심에서 수술했더니 한인들이 일부 중에 카시노마 인사이트였어요. 이랬는데도 환자가 팔로우 기간에 한 3년 뒤에 재발했어요.
이렇게 팬크라프트 업체가 늘어났을 때 선생님들이 대부분 비나인이지만 악성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시고 반드시 트랜지셔널 존을 유시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했고요. 시간이 맞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역시 초음파 스캔은 매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재준 선생님이 쓰신 논문을 한번 오늘 다운로드 받으셔서 한번 보시고 한번 그대로 한번 훈련을 하시고 경험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무증상체가 확장 있을 때 트랜지셔널 존을 잘 봐요. 그리고囊종성 병변이 있을 때는 초음파적 단결 포인트, 그 다음에 팬크라스 파렌카임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종괴성 병변이 있을 때 직접적인 간접적인, 그리고 반드시 한 스캔면에서 묻히지 말고 오블리크, 롱지투드널, 트랜스버스 스캔을 다양한 각도에서 계속해서 그것이 보이는지 보이는 게 중요하겠고요. 근데 너무 초음파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역시 필자는 초음파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래도 자신 있다. 그럼 과감하게 다른 넥스트 스텝의 검사를 레코멘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멘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신명호 선생님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뉴 울트라사운드 테크놀로지에 관한 내용, 강태복 교수님에 대한 간단한 양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전문가대학교 의과대를 졸업하시고 간천은 의과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하셨습니다. 현재 삼성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상조교수로 계시고, 그리고 대한복부 영상의학회, 대한종파의학회, 대한인터벤션 영상의학에서 경영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약간 생뚱맞은 뉴 울트라사운드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고 이제 강의 부탁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려서 저는 앞에 있는 이제 삼성 메디슨 초음파를 같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잠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엘라스토그래피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마이크로 베스큘라 이미징이라는 SMI 이런 테크닉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저는 이제 주 분야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초음파에 적용시키는 그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토그래피에 대해 설명드리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진이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예전에 간을 타진을 봤다고 하는데요. 저도 이제 학생 때만 배웠었는데, 타진을 하면 파연을 내서 거기에서 이제 얼마나 딱딱한지 그런 걸 소리로 듣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랑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엘라스티시티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한데, 이건 어떤 건 그 탄성에 대해서는 어떤 건 힘을 줬을 때 물체가 짜부러지면서 스트레인이 발생되게 되고요. 변형이 되게 되고, 그게 이제 다시 돌아오려는 힘을 리버시블 디포메이션 언더 스트레스에 대한 것이 이제 탄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브레스트에서는 현재 잘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가 이제 비모드 초음파고 두 개의 결절이 있는데, 하나는 보시면 여기가 파랄수록 딱딱한 거고 빨갈수록 부드러운 건데 상당히 딱딱해 보입니다. 똑같이 보이면 로우 에코이비전인데 이거는 중간으로 되고요. 그래서 이 부위는 브레스트 캔서로 확인되었던 환자입니다. 이처럼 조직의 탄성을 초음파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클리니컬 어플리케이션한 게 엘라스토그래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악성 종괴는 딱딱합니다. 그래서 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헤파틱 파이브로시스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간 경화나 간 섬유화에 대해서 조직 검사를 했을 때 F0부터 F4까지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F4를 리버시로시스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래서 생각해보시면 엘라스토그래피는 일단은 아까 보신 그림처럼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간이 둘러싸이는데 바깥에서 힘을 줄 수 있어야 되고, 힘을 간이 맞았을 때 이런 파형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거를 또 디텍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제 기능을 하는 게 초음파 엘라스토그래피입니다. 이렇게 크게는 쉐어웨이브 베이스 엘라스토그래피랑 리얼타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크게 중요하지 않은데 그냥 기억만 간략히 이렇게 흘려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메카니컬 푸시를 할 수 있는 게 있고, 힘으로 이렇게 간에 자극을 줄 수 있는 게 있고요. 이런 소리 같은 걸 이용해서 간에 자극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 힘으로 메카니컬 푸시를 이용한 거는 아마 내과 선생님들이 더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트랜지언트 엘라스토그래프라는 기계가 있고요. 이거는 이제 RP 이미징이랑 슈퍼소닉 요 기구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퓨어웨이브 베이스 엘라스토그래프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드리면 이렇게 아까 힘을 주면 이제 간이 변형을 일으키게 되고 변형을 일으키면서 전단파가 나옵니다. 퓨어웨이브가 나오는데 이거를 초음파로 계속 빨리 스캐닝하면서 그거를 이제 그림으로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이제 킬로파스칼 같은 수치로 나타내는 것을 엘라스토그래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50도로 해서 보여드리면요, 퓨어웨이브를 이렇게 내게 되고 이렇게 퓨어웨이브를 맞은 간이 이쪽 방향으로 파형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거를 뭐 1초에 수천 번 정도 이제 영상을 다시 획득해서 이거를 이런 복잡한 공식에 의해서 얼마나 간이 딱딱한지 수치로 나타내주는 구조입니다. 측정 방법은 대개 2에서 7cm 깊이 간을 측정하게 되고요. 라이트 로브 인터포스탈 스페이스를 확인하여 측정합니다. 왼쪽을 왜 사용 안 하냐면 왼쪽은 이게 조금 더 물렁물렁해서 좀 오버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어서 왼쪽 간을 사용하지 않고요. 라이트 로브 이렇게 인터포스탈 스페이스 측정을 하고 측정하고자 하는 이런 부위에 혈관이라든지 담관, 간이 피막 등이 들어가 있으면 또 역시 그 엘라스토그래피 수치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간만 포함하면 좋고요. 검사를 하는 상태는 이렇게 숨을 편하게 내뱉은 상태에서 숨을 참으면 검사를 합니다. 숨을 들여 마시고 검사를 하게 되면 이 수치가 또 증가할 수 있어서 오버 에스티메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측정을 할 수가 있고 제가 50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여기 갖다 대면 거기서 이제 빔을 나오게 되고 빔이 여기 ROI 4분을 간을 딱 맞추게 되면 이게 빔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전단파를 만들어요. 쉐어를 만들게 되고 그거를 초음파에서 계속 빔을 쏴서 스펙션을 하게 되고 그 돌아온 신호를 가지고 간이 얼마나 딱딱합니다 하고 이제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뎁스는 2에서 7cm를 맞추고 그래서 트랜지언트 엘라스토그래피는 가장 먼저 나왔고 2003년도부터 나왔고 이건 메카니컬 푸시를 여기 보면 이렇게 기계적인 자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먼저 나왔기 때문에 많은 클리니컬 데이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영상을 보면서 하는 게 아니고 또뭐 비전에 의해서 복수가 있다든지 오베시티가 심하다든지 패티리브가 있으면 전단파가 잘 형성 안 되기 때문에 리미테이션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해당 트랜지언트 엘라스토그래피를 이용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부분이 나옵니다. 보시면 뭐 F1 여기가 이제 킬로파스칼이고요. 측정되는 F0, 1, F2, F3, F4인데 이렇게 코릴레이션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특히 F4 리버시로시스에 의해서는 상당히 높은 센시티비티랑 스페시피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어서 표도 만들 수가 있는데 보시고 F2 측정하는 데는 센시티비티가 이 정도 되고 F4의 경우는 거의 80에서 90% 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RP 이미징도 이제 그거는 메카니컬 푸신이 아니고요. 엘라스토그래피처럼 초음파로 이렇게 빔을 보내게 되는데 그것도 역시 유사하게 0부터 4까지 이런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고 이런 비전을 이용해서 또 아까 말씀드린 뭐 F1부터 F4까지 그레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로 보여드리면 다시 빔을 쏘게 되고 전단파 나오면 그것도 획득을 해서 이런 그래프를 이런 90도를 만들 수가 있고 이 사람은 이제 파랗기 때문에 거의 간이 경화가 없는 것입니다. 또 유사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제 슈퍼소닉 쉐어웨이브 엘라스토그래피는 아까 말씀드린 비모드랑 여기 보시고 있는 비모드랑 이런 그림을 동시에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제일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클리니컬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가 않아서 어느 컷오프부터 뭐 F1이다, F2다, F3다, F4다 그런 게 아직은 밸리데이션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ROI 하나 잡으면 되고 요새 기회는 대부분 그러면 이렇게 색깔 같은 걸 보여주고 아니면 빔 값들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이제 선생님들이 환자분한테 직접 바로 적용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45세 남자 환자로 이제 알코올 인듀스드 리버 디지가 있던 사람이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거의 간 경화가 많이 안 심했었고 하지만 어쨌든 메디안 가스 10이었고 바이옵시상 F3가 나왔습니다. 보시면 이제 64세 여자 환자로 헤파타이티스 C 인듀스드 리버 디지였고
이렇게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이분은 18로 높게 나왔었고 바이옵시상 F4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초음파로 보시면 솔직히 이 환자의 간의 결이라든지 이 환자의 간의 결이 크게 별 차이가 없거든요. 그래서 초음파에서 저희가 간의 거침을 가지고 비모드에서 간경화가 있다는 아니냐 그런 것들을 진단하는데 그런 의사의 눈보다는 확실히 엘라스토그래피가 조금 더 객관적인 수치를 제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69세 환자로 이제 알코올릭 리버시로시스가 있었고 포탈 하이퍼텐션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보시면 많은 양의 독소가 있어서 진행성 간경화임을 알 수가 있고 아까 케이스랑 다르게 이제 빨간색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미디안이 거의 40kPa로 상당히 높습니다. 이 리버시로시스에 맞는 환자였었고요. 다음 환자는 이제 클리니컬하게 좋아지는 환자를 시리얼하게 보여드리면 보시면 이 사람은 뭐 작은 글씨가 잘은 안 보이시는데 이 색깔만 보시면 이때 당시는 간이 상당히 단단했고 그때 시행한 CT에서는 복수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간이 조금 더 경화가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때 당시는 복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토그래피 장점이 저희가 간경화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환자를 계속 만성 간질 환자를 시리얼하게 보게 되는데 계속 바이옵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바이옵시는 베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조금 간단한 US 엘라스토그래피를 이용하시면 만성 간질 환자 이렇게 추적 관찰하는데 얼마나 좋아지는지 얼마나 나빠지는지 조금은 객관적으로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포탈 하이퍼텐션이 나빠졌던 환자고요. 보시면 이때 당시에는 미니 44kPa였는데 이건 48.5 약간 높아졌고 조금 더 빨간 게 많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보시면 베릭스도 베릭스도 이렇게 조금 더 나빠졌습니다. 그래서 엘라스토그래피는 이렇게 만성 간질 환자의 팔로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몇 가지 리미테이션이 있는데 말씀드리면 너무 통통한 환자든지 이렇게 팬티 리버가 심하다든지 서브큐테이너스 레이어가 두껍다든지 그러면 아티팩트를 만들 수가 있고 실제로 요거를 처음 해보시면 간 부위마다 조금씩 아티팩트도 생기고 수치가 안 좋은 팔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경험이 조금 있으셔야 되고 샘플링 에러도 역시 있긴 있습니다. 바이옵시 같은 경우는 간이 정말 조그만 부위를 저희가 타겟팅해서 얻어서 바이옵시보다는 제 생각에 US 엘라스토그래피가 조금 더 광범위한 영역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간이 특정 부위만을 측정하기 때문에 간이 다른 부위에는 또 다른 파이브로시스 스코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R 엘라스토그래피는 간 전체를 한꺼번에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트랜지언트 엘라스토그래피는 예전부터 썼고 현재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 그리고 유럽 쪽에서 많은 검증 데이터가 나와서 유럽에는 HCV 페이션트가 많기 때문에 이런 클리니컬 백그라운드가 많이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리버시로시스 진단하는데 많은 이런 정확도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보일 RP랑 슈퍼소닉 밸브 이미지는 보시면 T보다는 클리니컬 에비던스가 아직은 좀 더 적고요. 새로운 기술이라서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사용해보면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높은 정도의 정확도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마이크로베스플라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 그림부터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가 초음파로 그 간내 혈관의 측정을 해보면 이렇게 저속 플로우는 모션 아티팩트가 생깁니다. 그러면 초음파를 갖다 대보면 도플러를 폈을 때 아티팩트가 정말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존 초음파 의사에서는 이거를 월 필터를 걸어서 이런 느린 벨로시티 블러드 스트림은 아예 못 보게 막아놨습니다. 그런데 이런 슈퍼문 마이크로 베스프라이브라는 것은 새롭게 개발된 이런 프로토콜을 따르면 이런 모션 아티팩트는 없애면서 블러드 스트림을 매우 저속 플로우부터 디텍션할 수가 있게 되고 이론상은 1cm/s의 매우 느린 플로우도 디텍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도시바에서 나온 SMR이고요. 삼성 메디슨에 나온 앵글 플로우인데 이게 조영제 같은 거 쓴 것도 아닌데 정말 잘 보입니다.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고요. 이거는 컨벤셔널 초음파인데 보시면 이게 포칼로글라 하이퍼플라즈하고 스포크윌 어피어런스라고 전형적인 동맥기 이런 마차바퀴처럼 증강되는 걸 보고 진단을 하는데 동맥기가 너무 빠릅니다. 지나치 이렇게 슉 보이는데요. 혹시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살짝 하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초음파 조영제를 쓴 것의 단점을 제가 설명드리면 템포럴가 너무 짧습니다. 특히 동맥기는 1, 2초 사이 순식간에 지나기 때문에 저희가 뭘 봤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소나 조인트 같은 걸 쓰면 포스트 베스큘러 페이지 같은 걸 넣기 때문에 시간이 정말 오래 걸립니다. 10분 더 이후로 제가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대학교에서 환자를 너무 빨리 봐야 되니까 한 명당 5분씩 뭐 봐야 돼서 이런 것들은 좀 쓰기가 좀 어렵고요. 그리고 이제 오퍼레이터 디펜던트하고 손익 윈도가 안 좋거나 멀티플 리전이 있을 때는 어떤 걸 평가해야 될지 제한이 있습니다. 먼저 그 간에 왜 저희가 초음파를 조용대를 쓰냐 그러면 악성 종양 같은 경우는 간암을 예로 들면 이렇게 엔지오제네시스를 하면서 점점점 동맥 혈류가 증가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디텍션하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그 CT라든지 MRI 조용대를 썼을 때 평가하는 것이 결국 베스플라이트를 평가를 해서 악성이나 양성이나 액티브 인플라메이션이든지 크로닉 체인지가 있는지 감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마이크로베스컬 이미지 가장 효율적으로 간에 쓸 수 있는 게 이제 포칼 룰러 하이퍼플라시아 이런 스포크웨어 어페어런스를 평가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되고요. 하지만 기존에 이제 초음파 조영제를 쓰면 이런 동맥기가 너무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초음파로 한 걸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거기 이제 순식간에 스포크웨어 어페어런스가 지나갔거든요. 이거를 이제 트로스펙티브하게 보면 좀 알기가 쉽지만 실제 검사할 때는 상당히 어려울 경우가 많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또 다른 보컬로를 하이퍼플라시아인데 여기서부터 해서 이렇게 스포크위를 지나갔는데 그런데 이제 SMI는 조영제를 이걸 안 쓴 겁니다. 저속 플로우 디텍션을 하는데 여기 지속적으로 보이거든요. 스포크위 보이거든요. 이거는 조영제를 안 쓴 영상이기 때문에 뭐 10분을 보든 20분을 보든 계속 지속적으로 여기 이제 스포크웨어 어페어런스를 볼 수가 있고 그래서 현재 SMRI 테크를 이용해서는 뭐 근골격이라든지 뭐 태아 머리를 볼 수 있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활용하고 있지만 간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포칼로율 하이퍼플라시아를 감별하는 데 가장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다른 간의 종양 감별을 아직 그 이제 마이크로베스컬 이미지라는 게 동맥기, 문맥기, 평 이런 걸 검사하는 건 아니라서 아직은 제한적일 것 같고 혹시나 SMI를 적용할 수 있는 초음파기를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간의 폭발 노즐 하이퍼플라시아가 있을 때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어떻게 초음파에 적용시키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경화는 이렇게 간이 점점 거칠어집니다. 보시면 파이브로스가 진행하는 것을 저희가 초음파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법은 간결이 조금씩 거칠어지는 걸 보고 저희가 뭐 중간 정도면 크로닉 리버디지다, 심하면 리버스로시스다 이렇게 대충 영상의학과 의사나 아니면 소화기내과 의사의 반복적 학습에 의한 주관적 판단이 있고요. MR 엘라스토그래피를 말씀드리면 간 전체 평가가 가능하고 정확한 대신에 시점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사용성이 낮고 고가입니다. 그래서 현재 리서치 베이스 아니면 잘 사용하지는 않고 있고요. 초음파 엘라스토그래피는 비용이 좋고 사용성이 MR보다 좋지만 여전히 검사가 5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간에 1분만 검사할 수가 있고 생각보다 이제 파이브로시스 지글이 F1, 뭐 F2에서는 정확도가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고자 이제 요새는 그 알파고 아시죠? 그래서 딥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를 주면 얘가 저절로 판단할 수 있게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수십만 장의 이런 초음파를 이런 알고리즘에 입력을 시키고 거기에다 매칭되는 결과값을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학습을 많이 시켰었고요. 삼성병원이랑 이제 서울대병원이랑 이렇게 여러 정말 많은 환자를 가지고 이런 모델을 만든 다음에 익스터널 밸리데이션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 사진 한 장을 주면 딥러닝이 알아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이게 F0다, F1다, F2, 3다, F4다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정확도를 확인해 봤는데 이게 다 영상의학과 소화기 분과를 한 전문의들이고요. 딥러닝 시스템이 훨씬 더 리버 파이브로시스를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효과가 있냐 말씀을 드리면 뭐 초음파 엘라스토그래피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ROI를 하나 잡고 그걸 10번 정도 측정해서 저희가 미인값이나 메디안값으로 환자를 평가하는데 앞으로 이 기술이 이제 초음파에 탑재가 되면 그냥 검사하는 순간 얘가 계산한 한 0.2초밖에 안 걸리고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헤파틱 파이브로시스 디그리를 확인할 수가 있고 아마 이게 삼성 초음파에 곧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이제 헤파토리라는 인덱스인데 여기 초음파신 다 아시다시피 지방간 평가할 때 저희가 이렇게 해서 간이랑 비교를 합니다.
간이랑 신장 피질이랑 비교를 해서 이게 좀 더 높으면 지방간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게 보통은 헤파토리랑 인덱스를 잘 재지는 않거든요. 귀찮아서 여기 이제 ROI에서 비율을 정하는데 근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보자 저절로 계산해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것도 학습을 시켜서 이 사진을 한 장 찍는 순간 동시에 이제 키링이 세그멘테이션이 되고 어디를 측정할지 확인한 다음에 저절로 이렇게 두 개를 놓아서 계산을 해줍니다. 얼마나 간이 더 높다 이걸 계산을 해주게 되고 그게 얼마나 이제 사람이랑 정확한가 비교를 해봤는데 이제 이게 1번 영상의학과에서 2번 영상의학과에서 거의 0.90 정도로 정말 정확하게 이제 그 초음파 기계가 이렇게 확인 HRR 재수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도 아마 곧 탑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지방간 측정할 때 그냥 여기서 한 장 딱 누르시면 이 사람 헤파토리널 인덱스가 얼마 정도 되고 지방 침착이 얼마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고 결과값을 보시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해서 정리를 하면 향후 좀 더 임상 데이터가 쌓이면 초음파 엘라스토그래피는 좋은 간 섬유학 평가의 근거가 될 것 같고요. SMI를 이용한 간내 조속 혈류 평가 영상은 현재로서는 포칼로블 하이퍼플라자 감별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AI가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데 AI를 이용하면서 초음파 기계가 곧 현실화가 되면 임상에서는 지방 가래라든지 간섬유화 평가가 조금 더 간편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답을 만나보겠습니다. 기기 영담하겠습니다. 프로에서 질문 있으십니까? 이해했습니다. 마이크 좀 봐주시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김태욱 교수님한테 육성으로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대구에서 기업하고 있는 시기철이라는 22세기 원장입니다. 그 시어 일러스토그래피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조금 강의를 많이 들으려 했습니다. 지금 삼성 메디슨에서는 포인트 시어 일러스토그래피하고 2D 시어 일러스토그래피 중에 어느 쪽으로 더 좀 집중을 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나오고 있는지요? 제가 그 포인트 쉐어도 있고 2D도 있는데 그 향후는 아마 제가 알기로 비스코시티라는 게 성분이 따로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비스코 엘라스토그래피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걸 만들어서 조금 더 이제 정확한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제공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강의 내용 중에서 이제 2D 시어 일러스토그래피가 이제 데이터가 조금 모자란다고 이야기를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네네. 제가 알고 있는 거하고 약간 달라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데이터들이 리뷰 아티클들도 나오는 게 F2 이상 메타블러스 F2 이상 이제 간 경직도 있는 경우에 그 2D 시어리그 레스토그래피 특히 그 슈퍼소닉사에서 나오는 2D 시어리그 레스토그래피는 아주 많은 데이터들이 많이 좀 갖춰져 있다 나와 있다. 그러니까 메케니컬 스터디를 못지않게 파이버 스캔 못지않게 데이터들이 많이 있다. 리뷰가 나온 그런 기억을 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거를 확인해 봤는데 어쨌든 HPV가 저는 이제 우리나라 도미런트인데 거기에 대해서 약간 부족하지 않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대원가에서 이 일라스토그래피 기계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고 작년부터 시작해서 보급 기종에도 이제 일라스토그래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GE도 들어오고 있고 도시가 캐논으로 바뀌었죠. 삼성 메디슨도 들어오고 있고 그러면 제가 느끼기에는 한 20% 정도 이제 한 10에서 20% 정도 선생님들이 일라스토그래피를 가지고 계시는데 잘 활용을 못 하십니다. 기업가에서 제일 쉽게 좀 활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지방간이라든지 이런 쪽에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 있는지 팁을 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엘라스토그래프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서치 베이스가 좀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 만성 간질환 환자가 있으면 만약 검사하시는 시간적 여유가 계시면 이렇게 시리얼한 수치를 특정을 해서 조금 팔로우 하시면 그 경향을 조금 더 잘 아실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초음파 밴더마다 엘라스토그래피가 뭐 기계마다 조금씩 베리에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를 일단은 자기 장비에 대해서 제일 좀 검사를 좀 해보셔서 약간의 이런 레퍼런스를 마음의 레퍼런스를 갖고 계시면 시리얼 팔로우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게 생각해보면 조금 번거로운 검사지 않습니까? 몇 번을 측정해야 되고 거기다 평가도 확인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들여서 이제 검사를 하시고 그 기계에 대한 레퍼런스를 어느 정도 잡으시면 학술 이상을 워낙 학문적이라 가지고 질문을 굉장히 어려운 걸안 같습니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강철 교수님께 질문을 죄송합니다. 저는 이제 경제에서 개원하고 있는 이민영입니다. 제가 이제 산성 메디슨을 이제 예로 해갖고 엘라스토그래피에 설명해 주셨는데요. 제가 쓰고 있는 산성 메디슨 말해서 파워를 쓰고 있는데요. 엘라스토그래피를 쓰고 있는데 교원가에서 이전에는 이제 포인트 방식 먼저 많이 트란지언트를 사용했는데 지금 이제 이미지 방식을 많이 연구하는 것 같습니다. 포인트 방식이 제가 알기로는 인민비급여를 받아서 환자한테 청구를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미지 방식은 인정비급여이기 때문에 청구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방식 트란지언트는 무료로 봐주지 않는 경우가 사용하기 좀 힘들 것 같고요. 그 대신 이제 이전서부터 많은 데이터를 백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아무래도 좀 정확도가 높은데 이미지 방식은 아까 신희철 그 학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개발되는 거에서 그 자료 백업이 좀 부족해서 그거에 대한 베니데이터에 대한 그 논문이 많이 없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경험가에서 그래서 이미지 방식을 해야 되는데 아까 선생님께서 보여주신 거는 이제 5가지 포인트에 대해서만 이미지를 평균을 내셨는데 일단 산소 메디슨에서 레코멘드 하기로는 10군데 이상을 하라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험 기준과 그리고 그 아까 5군데 포인트로 해서 이미지 방식 표현하셨는데 10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베니데이트 자체가 좀 가치가 좀 부정확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MVP-로 얘기해 주셨는데 MVP-로는 사실 포컬 노듈러 하이퍼플라시아에서 적용되긴 하지만 실제 병원가에서 포컬 노듈러 하이퍼플라시아는 굉장히 드문 질환이기 때문에 실제 많이 쓰이는 건 키드니에 어플라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 좀 더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MBI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간센터에 복부를 전문을 하고 있어서 아마 키드니도 마시면 펄퓨전을 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 지식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고 간에는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포칼노듈러하고 플라즈마 도움이 안 되고 아까 말씀 보험 기준은 솔직히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잘 몰라서 못 드리겠고 하나가 더 있으셨는데 이미지 방식에서 아까 그 레퍼런스가 이제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제기 치웠는데 더군다나 이제 레퍼런스가 부족하고 정확한 카트를 원하게 예, 열받았어요. 그게 제가 그 최근에 저희 병원에서 논문을 하나 몇 해서 10번을 해갖고 5번을 비교했는데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검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소리 있게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죠. 잘 측정된 값들이 이게 검사를 해보시면 평가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부정한 10번을 했는데 부정한 게 많이 잡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좀 검사가 좀 잘 되는 사람들은 조금 횟수를 줄여도 크게 문제가 안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이 한 연장께서 집중되어 있고 서울에서 훨씬 바빠진 분 계시는데 그냥 보내시면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상호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GB 캔서 환자 중에서 GB 스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GB 스톤 환자도 GB 캔서가 컴바인드 경우가 꽤 되고 문제는 사이언트 GB 스톤인데 환자 초음파했는데 GB 유원에도 별 변화가 없고
환자 에시토메틱하고 일단 환자한테 사이드 지미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팔로이 문제인데 선생님 같은 팔로 인터벌이 어떠신지 그리고 팔로 할 때 항상 캔서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선생님 같은 CT 같은 것도 컴바인 해가지고 팔로 하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 팔로 인터벌과 팔로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하는 도움이 사이드 지미스톤 아닙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게 에시스토마틱 골스톤, 골브레더 스톤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뭐 콜레스테톰을 진행하진 않죠. 아까 제가 강의하면서도 언급은 안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콜레시스타이티스로 온다거나 아니면 GB 캔서로 수술을 했는데 인시던셜하게 골브레더 스톤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베이스로 해서 뒤집어서 그럼 에시스토마틱 골브레더 스톤을 다 콜레스테토미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닌데 그런 경우에 이 GB 캔서로 진행될 확률이 1%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초음파 팔로우를 하면서 GB월에 뭐 변화가 있다든지 그러니까 GB 자체의 변화가 동반되면은 추가적인 검사를 CT를 하게 됩니다. 근데 제 생각은 에시스토마틱 골스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GB 자체만을 보기에는 좀 세심하게 검사를 한다면 초음파가 CT보다 우월해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경우에는 초음파 팔로우를 하고요. 초음파 팔로우를 6개월 하고 그러면서 초음파상에서 약간 에이시메트릭하게 월스크린스가 보인다는 얘기를 했을 때 추가적으로 CT를 찍지 그러니까 에시스토마틱 골스톤 환자를 6개월마다 초음파라고 그 다음 6개월은 CT를 찍고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른 친구가 말씀 주십니다. 네, 그러면 다음 천형국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거 초음파가 쉬운 초음파는 없지만 저희들 제일 어려운 게 판크레스 키드니 초음파가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봐도 공부 같이 가고 보고 나도 집중하고 선생님 같으면 판크레스 초음파 보고 난 뒤에 환자인데 특별한 소견이 안 보이고 노말 파인딩인데 어떻게 환자한테 말씀하시는지 그냥 노말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판크레스 초음파 보고 난 다음에 다른 모델을 띄고 CT나 MR 같은 걸 하시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냥 판크레스 초음파를 끝내는지 아니면 좀 어드밴스한 스터디를 하시는 퍼센티지가 얼마인지 녹화해서 참고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워낙 단골 최장 선생님께서 잘 하시기 때문에 질문이 없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 프랙티컬한 문제죠. 초음파를 하고 아마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환자분한테 그 누구도 내가 초음파를 당신 췌장 100% 다 봤다 하고 말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하게. 근데 아주 이게 체형이 가느다랗고 그 다음에 가스별로 고르고 상당히 100% 다 봤다고 사실 자신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췌장을 봤을 때 초음파를 볼 때 항상 저는 그럽니다. 초음파로 봐서 췌장을 봤을 때 이 췌장을 초음파로 다 봤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런데 이제 클리니컬 인포메이션이 중요하죠. 환자가 어떤 증상이 있거나 나이가 50세 이상이 갑자기 체중이 감소가 있거나 소화불량이 지속되거나 등 쪽으로 불편하거나 아니면 혈당이 갑자기 생긴 경우 그 다음에 당뇨를 알아오던 사람이 갑자기 혈당이 또 최근 들어서 조절이 안 된다.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일단 스크린을 하지만 이런 증상들이 있을 때는 사실은 CT까지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냥 무증상의 건강한 사람이 초음파를 해서 최대한 보셨다면 상당분이 보고 내가 봐서 가리는 부분이 그래도 최대한 놓치지 않고 봤다 그러면 초음파로 상당히 보고 그 다음 검사는 저는 레코멘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리스크 팩터가 있다든지 환자가 증상이 있다든지 그러면 최대한 초음파로 보고 충분히 보지 못한 경우에는 저는 반드시 CT를 레코멘드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처음에 말씀드린 질문들이 판크레스 초음파를 무슨 더 보면 완벽하게 봤다고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실제로 환자를 제가 만약에 하루에 10명을 봤다. 그럼 췌장을 그래도 자신 있게 퍼펙트하게 봤다는 경우는 제가 한 50에서 60% 되는 거죠.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우리 영세한테 선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항상 밑에다 그랬습니다. 일부는 가스에서 못 봤다고 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요, 대개 50에서 60%로 그 정도만 봐도 아마 높다고 그게 자만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답이 지금 답이었는데 선생님 그러면 나머지 환자들은 PT나 MR을 어떻게 하십니까? 아니요, 증상이 없고 그냥 루틴 검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 환자한테 완전히 보지 못했다. 여지를 남겨놔야 되겠죠. 나중에 필요에 따라서 팝업 한다든지 아니면 더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증상도 없고 환자가 그냥 루틴 초음파를 했을 때 대부분의 초음파의 파이프라인이 비교적 정상이라고 그러면 부분적으로 못 받는 부위가 있다 좀 치더라도 아마 그 부분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그게 왜냐하면 이루어서 이제 짐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증상이 있거나 어떤 가족력이 있거나 담요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한 번쯤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최정도 교수님. 그 마지막 케이스가 뒤쪽 케이스 보면은 파브레 덕트가 딜레이션이 있는데 카시노마 인사이트로 나왔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보통 이제 바디 부위에서 이제 파브레 덕트를 측정해서 식경이 딜레이션이 있으면은 이제 팔로우 했을 때 캔서가 생기는 이시던스가 높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파브레 덕트를 측정해서 어느 그 신할 실제로 이제 딜레이션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지금 애매한 환자들한테는 어떻게 이제 이발리에이션을 하시는지 어떻게 팔로우 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네, 중요한데요. 사실 그 루틴 초음파에서 펜크레덕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디에서 3mm 이상 정상보다 늘어나 있는 부분이 2mm 이상이면 분명히 늘어나 있는 건데 근데 이 트랜지셔널 존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이 헤드 쪽에 가깝거든요. 넥 쪽에, 테일 쪽에 있으면 사실 트랜지셔널 존을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펜크레덕트가 늘어나 있을 때 최대한 봐서 내가 트랜지셔널 찾아서 그분을 봤는데 비나인 네일 루킹 하다 보면은 괜찮지만 트랜지셔널 존을 충분히 초음파로 이발레이션 하기가 어렵다면 반드시 CT를 찍으셔야 돼요. CT를 찍었는데 특별한 게 없다. 그러면 시그널 체인지가 사실 상당히 더 많거든요. 인시던스 와이즈. 이런 경우에는 초음파를 팔로우를 해서 보통 6개월 뒤에 팔로우해서 시그널 체인지는 덕트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6개월 간격으로 봤는데 덕트가 평균, 이게 논문에 나와 있는데 에버리지 1mm 이상의 6개월 간격으로 1mm 이상의 덕트가 늘어났다. 그러면 말기너시를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셔널 존을 찾았냐 못 찾았냐가 넥스트 스텝의 워크업의 중요한 아마 클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질문 없으시면 시간 지체됐고 세 번째 시간 강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째 하장 선생님 그리고 세 분 강사 선생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연자 선생님이나 임상 총파 위원님들은 여기 본 좌측으로 오셔서 식사를 좀 해주시고 뒤쪽에 자리가 없으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셔서 빈자